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즈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약간 좀 실전으로 좀 넘어갈까요? 두렵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참 재무제표라는 거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감사보고서 나오고 사업보고서 나오는데 참 까만 게 글씨고 하얀 건 바탕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좀 기초 지식을 좀 쌓아 알겠습니다. 혹시 그 윤정용 대표님도 주식 투자를 직접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와이스트릿 구독자. 와이스트릿 보면서 저한테 부족한 게 이제 산업 분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민기태 팀장이 통해가지고 또 전략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하고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이 제가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묻지마 투자. 그때 2007년에는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제대로 번 적이 없어요. 거의 정보에서 뭐 너만 알고 있어. 그 아마존 원주민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정보죠. 막 전략 뭐 어쨌든 뭐 갑자기 확 올랐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뚝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거 투자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하는 거는 2018, 19년도에 제가 강의를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기업을 우량해야 된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이런 기업도 얼마나 우량합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전혀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률 자체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서 재무제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경인 회계사님이라던가 박동호 회계사님 이런 분 통해서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읽기 분석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재무제표 읽기에서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를 제가 뒤늦게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되게 좋은 성과가 났고 또 2020, 2020 다들 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되게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직장인을 위한 회계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실전 투자를 위한 회계. 저를 위한 이제 회계 공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경인 회계사님이나 박동훈 회계사님 이분들은 그걸 이제 투자로 접목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워낙 유명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자기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대학교 전공은 아니지만 주로 하는 일이 회계라든지 이제 재무관리 이런 것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숫자 중심으로 보이던가요? 투자를 할 때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좋은 기업에 대한 뭐 커버리지가 나왔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쓰시는 것들도 제가 많이 보고 우리 코로나 때 그분들이 엄청 부상하셨잖아요. 이렇게 방송 보다가 일단은 좋은 습관은 뭐냐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봐요. 진짜 말하는 대로 뭐 수익성이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안정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지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투자를 할 때는 기업가치 평가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치 평가 기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나만의 기업가치 평가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쓰는 게 이제 PER, PBR 같은 게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수익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투자에서는 그거더라고요. 우량 기업이 아니라 싼 기업.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기업 가치 대비 싼 기업. 결국 가치에서 가격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싼 건지를 내가 측정할 수 있다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분명히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오목해졌을 때 사고 볼록해졌을 때 판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표현을 하는데 말은 쉽잖아요. 그죠? 말은 쉽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사실 그게 그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그 가치 투자의 또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주로 숫자. 근데 많이 이제 퀀트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계량화해서. 전 퀀트 투자는 정말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이제 강왕국 저자 통해서 제가 그때 퀀트를 접했고요. 그 전에는 거의 개별 종목 투자였어요. 거의 100%. 거기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가치 기반에서 개별 종목 투자한 게 한 40% 되고 퀀트 투자하는 게 한 30%. 그리고 현금이 한 30%. 이 정도로 제가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점점 퀀트 투자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퀀트 투자는 계량화해서
제 스크린 한 대로 쭉 기업을 뽑아가지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라서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저마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뭐가 뭐 옳다 그르다는 그런 건 아니고 없습니다. 본인의 네, 진짜 맞는 스타일대로. 돈만 벌면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 숙향 선생님 모셔서 강의를 들은 적도 있는데 너무 숙향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 이제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네. 해오신 분인데.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직장인들도 현실적으로 그게 막 퀀트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계량적인 기준에 네. 들어오는 회사들을 그렇죠. 투자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퀀트의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는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맞습니다. 참 그래서 숙향 선생님도 회사에서 재무하시던 분이에요. 맞다. 네. 맞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와 넘버스라는 책도 있지만 네. 이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스토리. 야, 이거 간다. 이거 개발하고 있고, 네네네. 이거 뭐 고객사 이제 뭐 컨테스트 통과했고, 막 이런 내러티브. 네, 아이고. 근데 네. 사실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은 숫자로 확인이 되는 것들, 네. 신중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숫자는 후행적인 것 아니냐. 과거 그쵸. 데이터다 이런. 과거 데이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저도 그게 인정이 되는데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펀더멘털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펀더멘털은 결국 기업의 이익이 이제 숫자로 어떻게 나오고 밸류에이션은 얼마를 주고 살 것이냐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펀더멘털을 우리 와이스트리에서 많이 나오지만 네.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펀더멘털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ER 같은 건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 네, 저는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이 주식의 가격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다가 얼마의 프리미엄을 얹어줄 거냐. 단순히 말하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촬영일자가 10월 31일이니까 삼성전자가 10월 31일까지 얼마 벌고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지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12월까지의 데이터는 우리 삼성전자는 빨리 발표하지만 잠정 실적은 2024년 1월에 볼 수 있지만 회계 감사를 통과한 숫자는 3월에나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3월 90일 지나야지만. 그래서 과거 데이터다. 이거 그거 봐서 뭐하냐. 이미 시장이 다 반영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진 않아서 그 펀더멘털을 조금 늦게 눈치챘었어도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좀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 네, 부분들을. 네. 일명 이제 소외주라고 해서 다들 이제 모르는 거, 인기 있는 것만 보니까. 최근에 제가 와이스트리트 주도주 영상 봤는데 네. 신라젠 광리하고 근데 없으셨던 네. 저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숫자를 보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률을 못 내겠지만 저는 안전하게 숫자를 검토하면서 펀더멘털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엄청난 수익률은 나지 않겠지만 안전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하는 말이 저도 그걸 믿거든요. 믿습니다. 뭐냐면 주가는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에 이제 수렴된다. 예, 수렴되지 않더라도 결국 방향은 이제 비슷하게 간다. 예, 그 부분을 좀 믿죠. 조금 변화되는 건 좀 알겠어요. 요즘 이 펀더멘털만 보는 건 펀더멘털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예.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상 뭐 내러티브가 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 강세장에서는 뭐 장난 아니죠. 근데 결국은 실적 시즌마다 네. 한 번씩 그렇죠. 출렁거리죠. 한번 참회의 시간이 오죠. 맞습니다. 매 맞는 거죠. 너 내러티브로 올라갔어. 이리 와. 맞습니다. 특히 그게 약세장일 때는 네. 거의 최근에도 보면 이제 내러티브나 흔히들 막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기업들 주가 꺾이는 거 보면은 무섭죠. 와, 참혹하다. 그렇죠. 참혹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네. 뭐 영상 반토막이 막 질비하니까요. 그렇죠. 우라가미에 또 그 보시면 실적 장세 막 이런 부분들 보면은 실적에 대한 채찍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네. 투자 대상을 고를 때 네. 내가 이것만큼은 믿고 거른다. 이런 건 진짜 피하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해 주실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재무제표로 항상 봤다. 제일 빨리 보는 게 그나마 재무제표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지표를 뽑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안수 활성이라고 해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입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본업의 성과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랑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이 탄탄한 기업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 창출하기 때문에 그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사업을 막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본업도 못하면서 부업으로 막 뭔가 하려는 기업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름 막 바꿔가지고. 네네. 본업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네, 제조업인데 갑자기 막 이름 뒤에다 바이오 붙이고, 막 메타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광산 개발하고. 배터리 붙이고 막 이러고. 그런 기업들이 무슨 본업도 못하면서 부업이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의 그 지표, 수익성 지표에 들어가서 영업 성과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는 거를 봐요.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에서 지금 손실 까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만약 3년, 4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이다. 투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게 계속되면은 아까 우리가 사업의 흐름을 봐서 봤듯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나버리면 정말 중요한 내 돈, 자본을 까먹기 때문에 결국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자본 잠식. 그렇죠. 상장 폐지입니다. 거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회사는 진짜 주주가 쩌리가 되고 채권자들이 막 와서 기둥이 되고 막 사장 어딨어? 막 이렇게 나와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이 자본 잠식이 이 자본 총액이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자본금, 자본총액을 헷갈리시는데 자본 총액 안에 자본금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자본을 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결손금이라고 딱 있으면 이것도 피해야 되는 거죠. 결손금은 까먹은 돈. 그렇죠. 손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쌓여 있으면 당연히 자본 잠식 가는 거고 이게 이제는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작점은 이 자본 총계가 이 자본금을 깎아 먹었을 때. 근데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50% 이상 됐을 때가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본 총계 자체가 아예 그냥 자본금 같은 거 없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인데 이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딱 조치를 취하죠. 증자와 감자. 주주 여러분, 우리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무릎 꿇고 주주님들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무릎 꿇고. 근데 또 그냥 달라고는 안 하고 좋은 내러티브를 갖다 붙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이오 신사업을 할 거고 어디 광산 캐면은 저쪽에서 맞습니다. 막 금덩이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줄줄 나올 거고 리튬이 나올 거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 증자를 해버리면 자본을 늘려버리니까 자본 잠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주들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 감자하는 거죠. 감자는 그냥 주식 뺏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원래 돈 줘야 되는데 그냥 돈도 안 주고 공짜로 뺏어버리니까 자본금만 딱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증자 감자. 혹시 감자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감자 후라이만 좋아하고 프라이드만 좋아하고요. 아유, 당하신 분들 다행히 그러니까 감자를 할 만한 기업은 저는 이제 미리 걸러서 하니까. 퀀트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가끔 걸려요. 저는 이제 소형주 중심의 퀀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소형주 중심에서 워낙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감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제가 다 보지만 퀀트는 제가 스크리닝해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 감자. 네, 그렇죠. 주주들에게 돈은 안 주고 갑자기 주식만 없애버리는 통지서가 날라. 그 울분들을 알겠더라고요. 막 진짜 가가지고 막 감자 던지고 싶고 막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요. 튀겨버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증자랑 감자는 주주들한테는 완전 그냥 허파를 디비지게 만드는 거. 결국 시작점은 뭐다? 본업의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자본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본 잠식을 가기 전에 기업들이 이제 뭔가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주주들한테 너무 좋은 게 아니죠. 주주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니까. 결국 기업의 모든 문제는 돈을 못 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본 잠식이 있는 경우는 일단 믿고 걸러라. 그렇죠. 본업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게 시작점이고 3년, 4년, 5년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 제가 준비했는데 감사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를 감사한 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면 감사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뭔 소리요?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의견에 예고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총하기 일주일 전에 이 예고편,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라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전에 주주분들 이거 보고 오세요라고 감사 보고서를 먼저 공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요약 버전이 딱 올라옵니다. 그 요약 버전을 보셨을 때 감사 의견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적정이냐 비적정이냐.
그러니까 적정은 이 회계 기준대로 재무제표 제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적정받았다고 해서 우량 기업이다라는 사인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적정은 이제 대놓고 이 기업은 거르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회계 장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거죠. 적정이 아니라는. 네, 또는 뭐 내용에 대한 증빙도 없고요. 의견 거절 또는 뭐 부적정 이런 건데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죠. 그런데 무서운 건 적정 의견이에요. 적정 의견이 무섭다고요? 네, 적정 의견을 받았는데 그 안에 제가 개불이라고 불리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 아, 개불? 계속 기업, 네, 개불이 있으면요.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개불. 네, 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은 그냥 계속 회사라는 게 계속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계속 기업 불확실성은 이거 사업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의견이 있는 적정 의견 받은 기업과 그리고 적정 의견만 받은 기업을 비교해 보니까 금감원에서 분석을 매년 합니다. 계속 기업 불확실성, 개불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나중에 상장 폐지될 확률이 6배나 높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이 요약 버전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본 잠식률 어떻게 되고 이 기업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중에 제일 위에 적정이냐 비적정이냐, 아래에 계속 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요걸 확인하시면 볼 수 있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만약에 총 일주일 전인데도 안 올라왔다. 난리 납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회사에 전화하고 난리가 그렇죠. 나고 일단은 비적정 받을 확률 큰 거죠. 이런 기업들. 그때 이제 공시를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지연됩니다. 지연 공시. 네. 공시가 지연됩니다라는 걸 먼저 이제 띄우고 어떤 그렇죠. 이유로 우리가 공시 못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내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노란 신호등이 뜬다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 의견은 외부 감사인 즉 회계법인에서 맞습니다. 뭐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네. 적정이라는 합격 도장을 받는다 해도 그렇죠. 얘네가 저기 커트라인 네.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계속 기업 불확실성. 이 회사 위험합니다.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회계감사하는 이유도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남겨주는 거죠. 뭐 강조사항이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네. 근데 이게 그 투자를 하면서 한 20년, 30년 투자를 하셨어도 상장 폐지를 한 번도 맞지 않은 분들도 많고 네네. 그런데 투자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상패를 막 두세 번 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대호야, 나는 왜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만 걸리냐. 난 너무 운이 없는 것 같다. 네. 제가 그랬어요. 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공시 몇 개만 열어봐도 신호등이 그렇죠. 다 거기에 맞습니다. 켜져 있는데 네. 본인이 그거 안 보고 그냥 역시 동전주가 한 방이지. 그렇죠, 그렇죠. 모멘텀은 네. 800원짜리 주식에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무슨 그렇죠. 가자. 상패당했다고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네. 그 신호등, 노란 신호등은 이미 켜져 있었다. 맞습니다. 세 번째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 네. 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손익계산서에 이제 영업이익이 났어요. 아까 본업의 성과인 영업이익이 플러스면 괜찮다. 근데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으면 믿고 걸러라. 왜 자본 잠식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손실 나니까.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이익이 분명히 찍혀 있는데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다르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기준으로 작성한 일명 팩트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손익계산서는 외상대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 이익이 아직 안 받은 이익일 수 있어요. 일부가.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회사의 통장에 현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억 원어치 매출을 올리고 한 30억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30억이 다 외상. 그렇죠. 다 외상 판매하면 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받기로 한 돈인데 실제로 이 돈이 그렇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 외상 판매했으면 통장에는 현금이 하나도 안 들어왔겠죠. 실제 통장에 돈이 없고. 오히려 쓴 돈만 있으니까 통장은 마이너스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익은 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제일 위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통장을 보여줘요. 그게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면 뭐지? 약간 소름이 좀 끼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 차이가 나지? 왜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이 현금으로 안 들어왔지? 이게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난다? 금감원에서 재무제표를 매년 분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제일 상단에 있는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요, 부실기업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물론 이게 한두 분기, 한두 해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렇죠. 이 기업들은 반대를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 말 그대로 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돈. 네. 네. 자금을 집행에 대한 부분의 이제 통장인데 이게 플러스 즉 손익계산서부터 돈을 잘 버는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회사 내부에 돈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자꾸 돈을 갖다 쓰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플러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계속되는 기업들, 분식회계하는 기업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맞습니다. 자꾸 빌려오고 땡겨오고.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영업이익은 막 플러스가 나 있고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현금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고라던가 뭐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부분이 뭐 어떤 회사들은 뭐 2분기에 걸쳐서 올 수도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속된다 이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 일단 이 세 가지만 보고. 네. 여기에 공통적이거나 아니면 한두 개 이상이 나타나면은 일단 네. 그거는 네. 예, 그냥 믿고 걸어줘. 고의 접어서 네. 딴 데 가 있어. 네. 이렇게 처분을 해도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럼 완전 반대로 네. 이게 좋다면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초록불이다. 네. 초록 신호등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ROE라는 지표. 이 ROE라는 지표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OE. ROE. 예, ROE를 우리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식으로 말하면 당기 순손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제일 밑바닥에 당기 순손익이 있어요. 네. 이거를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한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치킨집을 내가 차렸다. 근데 거기다 1억을 제가 투자했습니다. 제 순수히 마련한 1억. 이거를 제가 자기자본 네. 또는 자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설비 투자하고 직원도 뽑고 그래서 치킨도 튀겨가지고 매출 발생시키고 직원도 급여 주고 내 인건비 빼고 세금까지 다 내고 내 손에 쥔 게 얼마인지 봤더니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네. 이게 단기 손익. 남았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네. 그래서 1억 투자해서 1,500만 원이 남았어. 이게 ROE 1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자본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히 내 돈인 겁니다.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ROE가 15%가 꾸준히 3년,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넘는 기업에 투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자본의 주인은 주주거든요. 네. 주주가 내 돈을 투자해서 이 기업이 내 주주의 몫으로 얼마를 남겨주는 거지 주주의 투자금 자본과 주주의 몫인 당기 순손익을 같이 보는 게 ROE라는 지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는 게 우리 네이버 증권이나 아니면 버틀러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이 ROE 지표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만약에 내가 눈치가 챘다. 이 기업이. 그러면 저는 그런 기업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좋은 회사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말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 저도 이 ROE에 대한 부분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게 초반에 잡지 못하더라도 재무제표에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원래 산업분석 이렇게 기업 분석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야 되지만 다시 돌아가서 산업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같이 연동시켜서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고 안정적이 본다면 우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네. 3,900조. 네,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ROE가 160%가 넘어요. 네. 거긴 뭐 자본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만들어진 재무제표긴 합니다. 솔직히 네. 자본을 계속 깎아내니까. 거기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유상감자라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봐야 돼요. 자사주를 계속 소각시켜버리고 자사주 소각하니까. 배당하고 뭐 90%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의 90%를 다 주주한테 돌려주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주들한테 돈 가져가세요. 그쵸. 가져가세요. 우리 자본 필요 없어요. 이 분모인 자본을 계속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 지을 것도 아니고 뭐 원재료 어디 네.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는 네.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유 자본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너무 좋은 회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CEO들의 성과 평가를 이제 핵심적으로 ROE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ROE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40%가 넘으니까요. ROE가. 그 ROE가 40% 넘어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위죠. 근데 이제 ROE가 40%라는 건 네. 1억 가지고 4천만 원을 번다는 거잖아요, 매년. 맞습니다. 주주들의 그 몫으로. 회사에게 2억을 투자해주면 8천만 원을 벌고 네. 3억을 투자해주면 1억 2천만 원을 버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들 입장에서 와, 난 계속 여기다 투자해야지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이 ROE라는 지표와 우리가 배당 수익률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되긴 하지만 ROE라는 지표를 보면서 이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적금 확인할 때도 막 어디서 이자를 더 많이 주지 막 이런 거 그렇죠, 보잖아요. 비교하니까. 근데 주식 투자할 때는 ROE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이 봤고 ROE라는 트렌드, 이 ROE 트렌드 되게 무서운 게요. 저도 경험치가 있는데 ROE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기업에 투자했다가 정말 폭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ROE가 올라갔다. 반짝. 네. 여전히 제가 교훈 삼아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교훈이고요. 이 ROE를 좀 이용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말씀하시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 기법, RIM이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RIM. 그죠. ROE를 가지고 이제 레지디얼, 잔여 이익 모델, 또 초과 이익 모델, 즉 내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고 이 기업의 주주의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 이걸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많이 초과 수익을 내면 너무 좋은 기업인 거거든요. 그럼 ROE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RIM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초과 수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가지고 적정 가치를 좀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설명드리기 지금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RIM은 계산하기 되게 복잡하던데요. 복잡한데 다른 책을 소개해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하경임 회계사님이 쓰신 그 재무제표 모르면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네네. 그 책에 보면 이제 RIM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배워보시면 내가 또 좋은 기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RIM으로 한 번은 계산해 보는 거. 저의 결정은 거의 RIM이거든요. 개별 종목 투자는. 물론 RIM 하나라고 보면 안 되겠지만 되게 적극적으로 요거를 좀 참고하고 있어요.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싸야 되니까.